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 금년 들어서 벌써 31번째 최고가 기록이고요. 간밤에는 또 시총 순위에도 또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엔비디아가 3% 넘게 뛰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처음으로 또 시총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자, 여기엔 또 금리 인하의 마지막 키라고 여기지는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많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정체된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고 또 시장에서는 원래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늘리는 모습인데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뉴욕 증시를 두고 또 그 시장의 질을 두고 낙관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폭이 또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또 극히 소수 종목이 주도하는 지수 상승이기 때문에 시장의 그 향후 방향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양시장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는 2,760선을 회복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800선에 한 걸음 다가선 상황이죠.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K-뷰티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죠. 이런 흐름에 힘입어서 창업 시장에서도 뷰티 창업에 주목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용실, 네일 아트, 왁싱에 이르기까지 창업 아이템도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남성들까지 외모 가꾸기에 공을 들이면서 시장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가꾸는 뷰티 창업의 세계, 창업 전략과 수익까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시총 1위의 주인공이 또 바뀌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위주의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다리던 소매 판매 지표도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특정 섹터나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이처럼 높아질수록 한켠에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간밤 3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15%, S&P 500이 0.25% 올랐고 나스닥도 0.03% 각각 올라줬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31번째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해냈고요.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어제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를 제외한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준 반면에 간밤에는 엔비디아와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엔비디아 3.51% 오르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동시에 제치고 시총 1위 자리에 올라졌습니다. 이달 초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한 뒤로 보름여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꿰찬 건데요. 덕분에 반도체주 가운데 퀄컴, TSMC, 마이크론도 함께 상승해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PC를 출시했지만 매물을 소화하면서 하락했고 애플의 경우에도 필립캐피탈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은 했지만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점과 차세대 비전 프로 개발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도 각각 1%대, 0.68%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매물 소화하면서 1.41%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피스코가 결국 파산 신청을 단행하는 등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전기차 산업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커져 1%대 하락했습니다. 한마디로 빅테크 기업 중 엔비디아가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로젠블라트 증권은 기존 140달러에서 무려 20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최고치입니다. 그 말인즉 시가총액이 5조 달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엔비디아의 잠재력이나 성장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습니다만 최근 시장에서 너무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다 보니 한켠에선 불안한 마음이 싹트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는 중에 엔비디아 내부자들은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이후 가장 많은 양으로 파기되고 있는데요. 이것 중에 젠슨 왕 CEO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회사 전망이 어두워져서 판다기보다는 많이 오른 만큼 비중 조절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헤지펀드들도 현재 나스닥에 대한 베팅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하는 타이밍은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던 시장 데이터는 5월 소매 판매 지표였죠.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쳐서
하향 조정된 지난달 4월 수치나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운송과 가솔린을 제외한 수치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등 소비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아직 견고한 수준이라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연준 위원들도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는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다시 주장을 했고, 토마스 바켄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이번 달 데이터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부분 위원들이 여전히 신중한 정책을 선호하지만 최근 발표된 물가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금리 하락에 좀 더 힘이 실렸습니다. 한편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착률이 12개월 평균을 상회한 2.74배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채권 시장은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인데 10년물은 4.2%대, 2년물은 4.7%대 하락하면서 주식 시장은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드라이빙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상승세 이어갑니다. WTI 배럴당 81달러 선에, 브렌트유도 배럴당 85달러 선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200일 이평선을 상회하는 종목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움직임보다는 제한된 모멘텀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만큼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해 보입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라인 야후가 네이버와 헤어질 결심을 노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하고 관계 단절에 속도를 내겠다는데 주주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네이버와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데자와 다케시 CEO는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를 당초 계획한 2026년보다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일본 내수용 서비스 사업도 네이버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인 야후의 유일한 네이버 측 인사였던 신중호 CPO가 사내 이사에서 물러나고 이 새로운 이사진은 전원 소프트뱅크 입장을 대변하는 일본인 인사들로 꾸려지게 됐는데요. 사내 이사 2인의 카와베 켄타로 라인 야후 대표 이사회장과 데자와 다케시 라인 야후 CEO가 재선임됐습니다. 다만 관심이 집중됐던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요.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 지주사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지분을 한 주라도 매각하면 최대 주주가 소프트뱅크로 변경돼 경영권을 잃는 구조입니다. 이번 이사의 개편을 두고 라인 야후의 경영 독립성을 강화하고 네이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도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양측의 지분율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새롭게 시총 1위 자리에 오른 엔비디아에 밀려 굴욕을 맛봤습니다. 미국의 간판 기술주 ETF죠.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SPDR 펀드 XLK가 리밸런싱을 통해 애플 비중을 대폭 줄이는 대신 엔비디아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엔비디아 투자 비중은 기존 5.9%에서 21%로 대폭 높아지는 반면 애플은 현재 22.2%에서 4.5%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지난 14일 종가까지 반영해 오는 21일 리밸런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XLK는 뉴욕 증시 3대장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애플을 모두 담고 있지만 편입 비중에는 차이가 많았는데요. 특히 그간 엔비디아 비중이 눈에 띄게 낮았었는데 이 때문에 올 한해 20%대 상승에 그치면서 S&P 500 테크 지수 대비 수익률은 5%포인트 이상 낮았고 200%에 육박한 엔비디아의 한 해 주가 상승분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운용 자산이 712억 달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리밸런싱 과정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대규모 매수 주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예상대로 엔비디아 비중을 15%포인트 늘리면 주식을 100억 달러 이상 매입해야 하고 반대로 애플은 120억 달러 상당을 처분해야 합니다. 증시에 상장한 수많은 ETF 중 한 곳이 내린 결정이지만 외신들은 미국에서 대표 기술주가 애플에서 엔비디아로 넘어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인앱 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애플과 구글보다 더 낮게 책정하는 전략을 고려 중인데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이들과 경쟁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다는 시그널로 읽힙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자체 운영체제 하모니 OS를 탑재한 화웨이 스마트폰은 자국 시장에서 16%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애플의 iOS 점유율은 같은 기간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직 화웨이 스마트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4%대에 그치고 있지만 일명 통행세로 악명 높은 애플에서 등을 돌린 앱 개발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한때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까지 하는 굴욕을 맛보고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도 내쫓기기까지 했는데 이후 절치부심한 끝에 자체 하모니 OS를 구축해 독점 운영체제를 구축했고요. 역으로 구글 안드로이드 앱을 지원하지 않는 폐쇄형 OS 하모니 넥스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미국 시장과 대결 구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제2의 테슬라를 꿈꿨던 피스커가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재무구조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내린 결정인데요. 이미 지난 실적 발표 당시 우리 돈 1조 원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 이후 계속해서 파산설이 나돌던 가운데 투자 유치 논의가 결렬됐다는 소식에 주가는 급락해 지난 3월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려던 피스커는 결국 첫 모델을 출시한 지 1년 만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건 피스커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로즈타운 모터스, 얼라이벌 등 전기차 스타트업 파산 보호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기차 업계는 하이브리드에 빌려 차갑게 식었고 이 성장세가 둔화되자 투자 연기나 비용 절감 등 생존을 위한 버티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발 훈풍의 온기를 이어받아 코스피도 2년 4개월 만에 2,760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주들이 줄줄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코스피가 크게 올랐는데요. 역시나 반도체주가 그 선도를 달렸죠. 전거래일에 미국에서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퀄컴 등 반도체 제조사들이 큰 폭으로 뛰어오르고 빅테크 기업들 대체로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도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국내 반도체적 훈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27%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고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완벽한 상승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018년 3분기 이후 약 6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서핀 반도체가 14.26% 올랐고요. 유진테크도 8.63%, STI가 6.91%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SK하이닉스는 5.16% 뛰면서 거래가 23만 원 선을 돌파했고요. 삼성전자도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도 이틀째 강세를 보였는데 현대차의 인도법인 IPO에 대한 기대감에 더불어서 증권가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목표가를 줄상향하면서 자동차주의 수급이 몰렸습니다. 먼저 다올 투자증권은 미국 시장 점유율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목표 주가를 각각 40만 원, 18만 5천 원으로 기존보다 18.6%, 4.5%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증권사는 현재 현대차와 기아를 합한 미국 시장 점유율은 11%에 도달했다면서 내년에는 12% 도달이 유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현대차의 경우 인도법인 상장으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키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서 각각 목표 주가를 35만 원과 33만 원으로 올려잡으면서 현대차와 기아는 어제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마감 상황 보면 한온시스템이 5.24%, 현대위아가 4.03% 올랐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와 성우하이텍, 기아 모두 1%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FSD 시스템의 중국 내 출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머스크 CEO가 베이징에 방문한 이후부터 중국 내 FSD 출시 준비가 순항 중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제 상하이에서 FSD 시스템을 도로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항저우시에서도 FSD 테스트를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지난 10일에 테슬라가 바이두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지도 소프트웨어를 받기로 한 지 얼마 안 돼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보다 낮은 단계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왔지만 FSD는 출시하지 못했었는데요.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도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출시를 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어제 라이콤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라닉스는 7.9%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트루인과 현대오토에버 각각 6.18%, 5.34%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한국은 조선업 1위 자리를 두고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경쟁에서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도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조선업 수출 및 수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국내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들이 중대형 조선사 6곳에 약 15조 원 규모의 선수금 환급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이 중형 조선사의 선수급 환급 보증을 발급하는 것은 중형 조선소의 줄도산이 이어진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1분기 한국 조선업계는 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수주의 기준으로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지만 친환경선 시장 점유율이 중국에 뒤처지면서 조선업계가 1위 자리를 굳힐 수 있도록 정부가 팔걷고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조선주에도 연이을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인하전공이 20% 가까이 뛰었고 삼형 ENC가 15.66%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HJ중공업이 6.28%, HD 현대미포와 HD 한국조선해양이 각각 1.58%, 0.65%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코스피가 2년 4개월 만에 2,76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수 자체만 봤을 땐 좋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상승이었습니다. 양시장 상승 종목에 보다 하락 종목의 수가 더 많았고 특히 유가증권 시장은 반차 군단, 반도체와 자동차 제형주가 상승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쏠림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반차 군단의 질주만으로도 코스피가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오름장 흐름도 중요하겠는데요. 시장 복귀하면서 주요 포인트들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0.72% 올라서 2,763선, 지난 2022년 2월 이후에 2년 4개월 만에 2,76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은 보합이었는데요.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약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외국인이 시장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 외국인 지분율이 34%까지 높아진 상황인데요. 어제도 6,372억 원 강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개인은 3,497억 원 팔자세 나타냈고 기관도 2,207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시장은 메이저 수급 주체 부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매도 금액이 적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168억 원, 기관 23억 원 매도 포지션 취했고요. 개인만 홀로 288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시죠. 어제는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특히 강했습니다. 시장 전체 상승보다도 반도체와 완성차 군단의 상승세가 더 컸는데요. 시총 1, 2위 반도체 투톱 빨갛게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앞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기술주가 조차 훈풍을 이어받았는데요. 삼성전자가 2.18% 크게 올라서 8만 전자까지 200원 남겨두고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부셨죠. 5.16% 급등하면서 또 신고가, 이제는 23만 닉스까지 돌파했습니다. 23만 4,500원. 3개월 전만 하더라도 15만 원 선이었는데 주가가 50% 넘게 껑충 뛴 상황이고요. 여기에 간밤에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기록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신고가였기 때문에 오늘도 두 종목 강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완성차 업체도 좋았죠. 인도법인 상장 기대 현대차와 기아 모두 최고가 장중에 기록했는데요. 현대차가 1.62% 올라서 28만 3천 원, 기아가 1.47% 상승해서 13만 1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따는 약세를 이어가면서 지수의 상방을 막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차 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 1.63%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대표주들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3% 넘는 약세로 무려 7거래일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해질 기업인 엔캠도 2.36% 추가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천당과 지옥이 갈립니다. 2차 전지단이 지옥이라면 천당간 종목도 있죠. 삼천당제약 16.17% 불기둥을 세우면서 하루 만에 시총 8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자사주를 매각해서 비만약 치료제에 투자하겠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환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1,381원 10전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간밤에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역외 환율은 1,379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현대차 그룹이 자사 전기차에 LG의 부품을 탑재한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기아의 EV9에 LG 마그나의 모터 부품을 장착했고 기아에 이어서 현대차도 아이오닉 같은 전기차 일부 모델에 LG 마그나 부품을 장착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LG전자가 개발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하반기 신차에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사의 부품 동맹으로 오늘 LG 전장과 관련한 쪽이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KB증권은 LG전자가 올해는 현대차그룹, 내년에는 유럽 대형 완성차로까지 고객을 다변화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전장 부품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52%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단의 새로운 호재가 될 수 있을지 미리 체크해 두시죠. 마지막으로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보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와 바이오, IT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유럽에서 현지 시간 오늘부터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가 개최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는 만큼 2차 전지단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의약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국내 참가 기업들의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애플은 M4 아이패드 프로를 오늘 국내에 출시하는데 아이패드발 OLED 패널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전력설비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에 나섰다는 소식에 세명전기와 재룡산업 같은 종목들이 강했는데요. 이 흐름 오늘장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 또 좋았습니다. 우리 시장 반차 군단이 오늘도 질주를 보여줄지 코스피가 확실한 상승을 해줄지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또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차지했네요. 네. 지금 뭐 시가총액이 3조 3,350억 달러. 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 예. 상황까지 왔네요. 혹시나 싶어서 계략적인 양사의 그 매출이나 이익이 어느 정도나 싶어서 한번
잠시 체크해 보니까 네. 매출은 여전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배 정도 이상 저 엔비디아보다 많고 이익도 2배 이상 나고 하는데 단지 이제 시장의 평가가 또 다르니까 매출 증가율이나 또 뭐 이익 증가율은 엄청나고요, 엔비디아가. 네. 그런 상황인데 야, 그래도 저런 종목이 단숨에 저렇게 올라가고 어쨌거나 이러다가 이제 뭡니까? 반도체 칩으로 이렇게 옷도 만들어 입고 감자칩, 포테이토 칩에다가 반도체 칩도 먹어가면서 사는 세상 오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온통 반도체야. 개그하신 거죠, 지금? 개그하신 거죠. 썰렁하네요.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네.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도체칩 감자칩이요. 마침내 아니 큰일 이제 납니다. 마침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에서 또 1위가 엔비디아가 됐네요. 그러게요. 테슬라를 제치고. 네,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뉴욕 증시 상황 요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쏠림 현상이 좀 심하죠. 그렇지만 그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얼마만큼 왔는지에 대한 해석이 네.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저희가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 갈 거다라는 네. 얘기를 먼저 했었고 그게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또 네.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아마도 1위가 될 것 같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네, 그래서 순위로. 어제로서 오늘 아침으로서 예. 시가총액 1위의 종목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S&P 500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어제도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지만 조금 약간 그렇게 뭐 많이 상승한 건 아니죠. 네네. 다우가 0.15% 상승을 했고 S&P 500이 0.25%, 나스닥은 뭐 거의 보합 수준이었었어요. 그래서 많이 상승한 것 같지는 않는데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제 거의 평균적으로 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쏠림 현상이 또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차트 올라온 거 보시면은 S&P 500의 상위 종목 10개와 나머지 490개의 이 어떤 보면 이 수익률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2022년 바닥 수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로 계산했었을 때 지금 바텀 490개의 예를 들어서 이 S&P 500 지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4,5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10개 종목만 가지고 지수를 만들면은 지금 현재가 거의 6,600포인트. 그러니까 괴리의 차이가 거의 뭐 50% 가까이 됩니다. 딱 1년 반 만에 지금 이렇게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잘 실감이 잘 안 나시죠? 50%,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지난 이 2, 4분기만 놓고 딱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500개 기업을 네. 10등분한 겁니다. 그래서 첫 가장 큰 기업들 그러니까 50개죠. 평균 상승률이 지난 2, 4분기에 2% 어제까지 더하면 더 높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좀 약간 며칠 지난 데이터라서. 근데 보시면은 나머지 90%가 다 상승을 못했어요. 특히 가장 작은 나스닥 죄송합니다. S&P 500의 가장 50개 기업 작은 기업은 자그마치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게 괴리가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네. 지금 또 다시 2, 4분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과열 현상이 아니냐,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분석으로는요, 네. 언제가 피크냐면 이 500개 기업이 다 올라갈 때. 맞아요. 그 전에도 그 말씀 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쏠림 현상을 가지고 어떤 폭락 현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네. 뭐 엄청난 어떤 이 경제의 위기가 터지거나 뭐 어떤 금융 위기라든지 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엑스터널 샥이라고 해서 어떤 충격이 와야지 급격하게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어저께 이제 소매 판매 숫자도 나왔는데 네, 그 네. 숫자가 뭐 엄청나게 무너지는 숫자는 아니고 예상치보다 낮았다. 뭐 이 정도잖아요. 네네. 결국은 경제 지표를 보고 있어도 예상치보다는 안 좋게 나오고는 있으나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급격한 대세 하락장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이 소매 판매가 일어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선택과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선별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은 예. 그만큼 거기에 관련된 소비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소비자들도 굉장히 스마트해졌다. 그 소비자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모든 기업들이 다 서버 투자하거든요. 네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서버 투자 금액을 보시면 올해 얼마나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냐면 기본 그 전체 시프먼트, 전체 출하량은 한 2%밖에 성장을 못해요. 근데 AI GPU 서버 관련 쪽은 자그마치 10몇 프로, 거의 20% 가까이 성장을 한단 말이죠.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예 준다는 거고요. 이쪽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딱 이 주가의 흐름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 증가가 나오고 있고 이익 증가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올라가는데 그게 안 나오는 기업들이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못 오르고 있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경기가 완전 금리를 좀 내려주기 시작하면 이제 경기가 다시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었을 때 모든 기업들이 다 이익이 증가를 하고 이럴 때가 이제 과열. 피크. 그때는 이제 버블. 예, 그때가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갈 길이 아주 먼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멀었다 정도. 그래서 뭐 100리길을 간다 그러면 이제 30리 정도 왔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겨우 저 등산로 입구에서 약수 한 잔 마시고 이제 겨우 이제 땀이 조금 날까 말까 한 수준 3분응선, 4분응선. 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저기 좀 전에 자막 처리됐던 저기 200달러 간다는 얘기도 이게 1200달러에서 저기 주식 분할해가지고 120달러 근방에서 시작했는 게 네. 지금 여기 왔는데 네. 저기 그러면 주식 분할 전이면 2000달러라는 얘기인데 네. 천비디아 왔다고 우리 막 감격했던 게 불과 뭐 한두 달 됐나요? 네. 얼마 안 한두 달, 됐죠. 한두 달 아니고. 한두 달 아니에요. 예. 한두 달? 예, 맞습니다. 아니 지금 네, 이제 저 친구도 약한데 200달러 같으면은 우리 유본 부장님은 지금 이제 한 열에 10으로 치면 3 정도 왔다라고 하시면은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엔비디아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 시장에 전체. 있어서 AI 사이클에 대해서 AI 얘기를 사이클에.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 한 70 왔을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을 때의 예. 차트입니다. 네네. 왜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와 비교하더라도 아직 멀었어요. 만약에 지금이 닷컴 버블의 징조다라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멀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년 반의 차트를 보시면은 나스닥 100,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S&P 500에서 10개 종목 이 정도로 네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나스닥 100이 딱 요 구간 1년 반 동안에 353% 올랐어요. 근데 S&P 500은 얼마 올랐냐면 68%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괴리가 얼마죠? 뭐 거의 뭐 290%의 괴리란 말이죠. 아까 처음에 차트 보여드렸죠. 괴리가 얼마라고 했죠? 50%. 그러니까 정말 진짜 닷컴 버블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완전히 땡기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게 또 PER도 계산이 되는데요. S&P 500의 지금 현재 PER이 21배입니다. 네. 근데 그때 닷컴 버블이 고점을 쳤었을 때의 PER이 S&P 500 기준으로 봤었을 때 거의 40몇 배, 50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걸로 비교했었을 때 아직까지 물론 거품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펀더멘탈적으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다 이게 아니고요. 펀더멘탈적으로 그래 뭐 괜찮은 주가야 이 정도의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더 갈지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하자면 2022년 10월부터 상승한 장이죠. 그러니까 1년 반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길게 가면 5년 차트예요. 길게 가면. 그래서 아직까지 3년 반 정도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짧게 3년 가고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3분의 1 온 건지 2분의 1 온 건지 정확하게는 답이 없으나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을 하시면서 빨리 팔아야지 이 생각을 조금 한 템포 늦추시고
시장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태워 아니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라도 지금이라도 올라타를 고민하지 내릴 때를 고민할 때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한 5,700 S&P 500 였네. 요 정도 보셨잖아요. 네. 지금 주요 뭐 월가 쪽, IB 쪽에서는 계속 상향 조정 뭐 6천, 7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혹시 본부장님은 상향 조정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는 상향 조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골드만삭스 올리고 나니까 이제 다른 회사들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딱 그 얘기를 했는데 골드만이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다. 네. 예. 왜냐하면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하우스들이 다 평균치가 5,500 미만이었단 말이죠. 5,400 그때만 미만이었어요. 하더라도 본부장님 계속 5,700 연말 얘기 주셨어요. 그렇죠. 예. 5,700에서 5,800 정도. 예. 예, 그 정도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후의 시장도 계속 봐야죠. 즉 내년 말까지도 또 봐야 되는 네네.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좀 기대 이하면은 제가 걱정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계속 저희는 이제 바텀업도 하지만 그러니까 예. 종목들을 보면서 종목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그림 중에서 어째 탑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큰 그림으로서 보면서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그걸 봤었을 때 지금 이 202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5년 주기 사이클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S&P 500의 상승 사이클을 2013년에서 2018년 사이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네. 그게 201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5년의 상승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조정이 제법 큰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5%짜리 조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해는 아니고요. 2026년 정도에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그 정도 중간 선거입니다. 이때 한 10% 이상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올라가는 장이 2년 정도 더 이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2013년에서 2018년 시기인데 이건 무슨 시대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oT 시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네. 인터넷 온 띵이라고 해서 네. 이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냥 PC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들고 다니면서 하는 인터넷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하고 지금 더 많이 비교해야 되는 사이클은 그 다음이죠. 그 전 얘기죠. 인터넷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이제 1995년부터 2000년 사이클 추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잖아요. 지금 멘트가 있어서. 근데 저거 좀 치워주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는데 왜냐면 하단을 치워달라는 하단의 얘기. 자막을 네, 자막을 좀 치워주십시오. 네. 보시면 안 보이는구나. 아무튼 여기서 지금 밑에 살짝 빠졌다가 올라가서 네. 고점을 뚫어요. 저게 이제 왜 시기가 상당히 비슷한 시기냐면 1995년 2월 달에 네.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내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그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너무 많이 오르니까 밑에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름폭을 보시면은 3년 반 동안에 146%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번 조정이 오는데 그게 22%짜리 왔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68% 올라가요. 그 마지막에 올라간 68%가 닷컴버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어디에 있냐라는 것은 정답은 없지만 글쎄요. 제가 봤었을 때는 30% 왔나 50% 왔나가의 차이지 네. 70% 왔나 100% 왔나의 차이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이 AI 사이클이 인터넷 사이클의 재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네네. 아직 갈 길은 멀었다. 근데 이제 종목들이 많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후끈해지니까 뭐 아까 골드만삭스도 얘기하셨고 뭐 CT까지 해서 대형 IB들이 나오는 데다가 저 아까 내년에 7천 간다라고 했는 S&P 500 에브코어가 이제 투자 자문사죠 저기가. 네. 예. 저 그 친구 이름 기억합니다. 그 줄리안 에마뉴엘이라고 월간에서는 제법 그 곰 쪽에 아주 강하다가 여기가 뭐 또 전향을 하니까 제일 높게 불러버리네. 얼마 전에 6천 거래더니만 또 이제 내년에 이제 7천 간다. 네. 야 저거 한번 저렇게 박제해놨다가 아니 저
소크라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내던지고 갔지만 그래서 나훈아 형님은 그걸 모르겠다고 했지만 저렇게 툭 던지고 가면 되나 저거? 왜 7천 가지? 저걸 못 믿으시면 예. 제 말을 좀 믿어주시죠. 오케이. 엠마뉴엘은 안 믿어지도 우리 동원이 형은 믿는다. 네.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주요 증권사가 올해 연초에 얼마라고 얘기했냐면은 보시면 지금 지금보다 다 밑이었어요. 연말까지 타겟이. JP 모간이 가장 낮았는데 4,200이었고 가장 높은 게 야디니 리서치가 5,400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소 5,400에서 5,500은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중간에 강도가 좀 세지고 실적을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5,700에서 5,800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시각에 바뀐 게 있느냐? 저희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거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저희 분석입니다. 즉 현재 금리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계산하고 실적이 예상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면 올해 연말에 5,600 정도, 뭐 5,500에서 5,600 정도가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런 숫자이고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4%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5,800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5,700에서 5,800. 그래서 네네. 큰 변화가 없어요. 연말까지 저희는 금리를 한 4% 정도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른쪽이죠. 가장 네. 큰 오른쪽인데 이게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올해 실적이 들어오고 그게 반영이 돼야죠.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대한 미래 수익을 가지고 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 그렇게 그렇게 계산하면 6,800이 나옵니다. 아까 코어가 7,000 불렀는데 네네. 그것보다는 좀 살짝 낮죠. 네. 그래서 저게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분석한 숫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게 틀리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2025년에 경기 침체가 와야 돼요.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저희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숫자는 저희는 그냥 컨센서스를 이용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실적을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건데 전망이 되고 있는 실적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보시면은 S&P 500에 대한 이익 증가율에 대한 차트입니다. 지금 전망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면 올해 11% 증가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이 더 세요. 그래요. 예. 내년이 14% 이상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저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추가로 네. 10몇 프로가 또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틀렸고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그냥 0이다. 그러면 5,800에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놓고 봤었을 때 내년도에 경기 침체에 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 30%도 안 된다. 솔직히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5%도 안 된다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내년 연말에 6,800 가는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번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까지로 계산했었을 때 앞자리 7을 볼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일지는 정확하게 정답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그래요. 요즘 뭐 미국 지표는 뭐 저만 하더라도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한번 헐빛 보고 넘어갑니다만 왜냐하면 시장 예상치하고 너무 네. 다르고 네. 또 그리고 발표될 때마다 그 이전 수치를 갖다 또 너무 많이 뜯어고쳐요. 그렇긴 한데 어제 어쨌거나 그 뭐 최근에 지표 중에 마지막 방점을 찍을 만한 저거 소매 판매 약간은 좀 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지표 흐름을 그거 하고 또 연준 인사들이 어제 뭐 한 17명이 동시에 막 떠들어댄 것 같은데 전반적인 톤은 뭐 지금 잘 가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금리를 급하게 낼 것 같지는 않다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참 뭐 감사하죠.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경기도 그렇고 미국 경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한번 보시면은 예. 지금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하락하지 않고요. 올해 2.6% 예측이 되고 있어요. 글로벌 경제 성장률입니다. 글로벌. 예, 저 정도면 너무나 감사한 숫자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디락스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시 고점을 탈환할 거다 이 예. 얘기를 자꾸 해드렸고 물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종목 잘 고르셔야 되고 네. 그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이닉스와 기아차만 들고 가면 된다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이 경제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전체적인 그 이제 미 연준의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네. 이제는 더 이상은 금리 올린다 이런 거에 대한 아르규먼트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게 확실하게 보였고 또 인플레이션도 안정을 찾는 것으로 가는 게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한 번 내리냐, 두 번 내리느냐, 얼마나 빨리 내리느냐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네. 너무 빨리 내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건 좋지 않다. 천천히 내려주는 게 맞다. 그게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뭔가 급격하게 뭔가 정책을 바꿔야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금리를 급격하게 빨리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생각보다 큰 충격이 왔던 거죠.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뭐 이런 네. 식으로. 예. 근데 지금은 원래 천천히 내려주는 거예요. 1년에 막 1%씩 분기마다 내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네네네. 예, 그거는 과한 얘기고요. 그래서 1년에 뭐 2차례, 정말 많이 내려주면 4차례 이런 시나리오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올해 9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충분히 내려줄 수 있는 룸이 있고요.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를 가지고는 이미 한 번은 내려줄 수 있어요. 네. 7월에 만났을 때 내려줘도 그렇게까지 뭐 걱정스러운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어쨌든 2번 정도 내려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반영했었을 때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4% 정도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S&P 500을 들여다봤었을 때 5,800은 갈 것 같다. 이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미 연준이 예상했던 숫자를 이미 벌써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연방 기준금리도 달성을 해야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근원 PC 인플레이션 올해 연말까지 2.8%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달성했어요.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도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잖아요. 이미 벌써 4% 달성했습니다. 그러니 금리도 5.4 평균에서 5.1로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면 5.1은 그러니까 즉 5%에서 5.25%는 충분히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5.25에서 5.5니까 한 차례는 무조건 내려준다. 이게 맞고요. 정말 많이 내려주면 두 번 정도 내려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8%라는 것은 2번 내려준다 하더라도 5%잖아요. 그죠? 4.75에서 5%. 그렇죠. 그러면 2.8보다 2% 더 높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판단에는 어쨌든 미 연준이 천천히 금리를 내려주는 게 좋고 네. 이에 따라서 증시도 안정적인 상승을 하는 게 좋다. 만약에 금리를 좀 3번 내려주잖아요. 네. 그러면 좀 너무 유동성을 많이 품게 되고 그 닷컴 버블이 딱 나왔었을 때 어떻게 됐냐면 3번 연속으로 3차례를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내려주죠. 유동성 굉장히 많이 풀리네. 그러면서 닷컴 버블이 폭등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속으로 3번 내려주는 건 정말 안 좋은 모습이다. 네. 천천히 뭐 한 번 내려주고 한 2번 더 만나고 한 번 내려주고 한 2번 더 만나고 또 한 번 내려주고 이런 식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9월쯤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7월에 내려줘도 되지만 네.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아마 9월에 내려줄 확률이 지금 벌써 70%대는 넘어가니까 그렇게 네. 될 것 같다. 그 페드워치 금리 전망도 보면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아까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제 9월 달에 내려줄 확률이 70% 정도 되고요. 네. 11월 달에 내려줄 확률은 뭐 93%가 되니까 어쨌든 이 3, 4분기 말에 또는 4, 4분기 초에 내려줄 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추세대로만 간다면은 시장은 그렇게까지 뭐 흔들림이나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게다가 네. 또 뭐
아시겠지만 11월 달에 또 대선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었을 때 좀 마음 편하게 시장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너무 불안해하시면서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28%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771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5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83,300원,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35,500원, 현대차가 0.7%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85,000원이고요. 기아가 지금 1% 가까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어느덧 시가총액 순위 5위까지 올라선 상황인데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132,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738,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도 내림세 예상되고 KB금융이 0.6%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76,900원, 포스코홀딩스도 0.9% 내림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364,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78% 하락이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도 결국에는 3% 약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죠. 오늘 추가적으로 내림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191,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도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알테오제는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지금 275,000원. HLB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2,000원, 엔캠도 0.9% 하락이 예상되고요. HPSP, 리노급 반도체 관련주들 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리노급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63,500원, 셀트리온 제약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삼천당 제약이 지금 시가총액 순위로는 8위까지 올라선 상황인데 오늘 5%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49,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밖에 클래시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참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증시는 계속해서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이네요. 디커플링. 뭔가 전반적으로. 진짜 뭐 예상 체결 지수대로 간다면은 코스닥은 오늘도 그러면 그냥 약보합으로 끝난다는 뭐 그친다는 얘긴데 뭔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죠? 뭐 비리비리하던 유럽도 지금 다시 힘내고 뭐 미국은 연일 사상 최고치라는데 그러게요. 무슨 원죄가 있나? 뭐 우리 시장에 유본 부장님 보시기에 우리 시장의 그 2% 부족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 부족하면 2%가 아닌가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UAE 항상 뭐 얘기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한테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글로벌 투자를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말 난 김에 근데 유럽 쪽은 조금 어떻게 아. 한 이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네. 시장 안정을 보이는데 뭐 조금 기술적 반등이랄까요? 아니면은 조금 됐다 그 정도면 유럽은 해결됐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네, 해결됐다라고 보고요. 해결됐다. 저희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지난주 전반적으로 유럽 시장이 확 무너지는 네. 모습처럼 보였어요. 예. 왜냐하면 그 전 저점을 그러니까 최근 저점을 뚫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좀 했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었냐면 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표들을 보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예. 어떠냐, 뭐 경기 선행 지표가 어떠냐, 유동성이 어떠냐, 뭐 센티먼트가 어떠냐, 뭐 등등등 쭉 예. 들여다봤더니 그렇게 나쁜 정도가 나쁘지 않고요. 유럽은 예, 유럽이 그냥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뭐 미국처럼 이렇게 막 좋아 보이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유럽 증시가 뭐 S&P 500보다도 매력도가 더 높은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확연히 먼저 내려주기 시작했고, 그죠? 유럽이 지금 이제 금리를 한번 내렸죠 먼저. 예, 그래서 아마 내려주니까 유럽 경기가 정말 안 좋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유동성 부분, 밸류에이션 부분 모든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떤 뭔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는가라고 봤었을 때 그렇게 뭐 안 좋은 부분이 있자. 뭐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든지 뭐 상업용 부동산이 큰일 났다든지 뭐
뭔가 어떤 그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 들여다봤는데 예,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립 정도로 유럽을 보고 있고요. 대신에 중립이라고 하더라도 팔자의 중립이 아니라 좀 사볼까? 이 정도의 중립? 이렇게 유럽은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 있잖아요. 이 네. 대선에 대해서는 지금 두 후보에 대해서 역대급으로 비호감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이 대선이 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비호감인 게. 그러니까 미국은 예. 기본적으로 정치인들보다도 기업인들이 훨씬 더 잘하니까 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기업인들을 보고 주식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 물론 정책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이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을 괴롭히면 모르겠으나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미국의 기업들의 그 자기자본 이익률은 역대 최고치를 돌파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 가장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AI 산업 관련돼 있어서 당연히 미국이 선두주자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어떤 정책적인 환경이 뭐 엄청나게 크게 변하면 모르겠으나 뭐 바이든이 되나 트럼프가 되나 우리가 벌써 한번 경험했던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예. 이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어떤 그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거냐 이렇게까지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그 뭐 대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보통 대선이 있는 해가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대선이 있는 해의 하반기가 좋아요. 상반기보다. 근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도 좋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제외하고 그냥 하반기만 보더라도 지금 아까 지수 말씀드렸지만 5,800까지는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굳이 뭐 망가뜨리는 수준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펀드메탈적으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은 갈 것 같다. 예, 그래서 대선이 뭐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킬 것 같아 보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누가 되던 간에 정책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경기가 좀 둔화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럼 뭔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시 또 당선이 되려면 왜냐하면 연임을 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방이 바뀌니까.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됐었을 경우에 계속 지켜내려고 할 거고 아니면 트럼프가 되려고 하면 바뀌니까 또 그걸 또 지켜내려고 할 거고 예. 하다 보니까 예. 뭔가 또 정책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예. 그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채권을 들고 가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채권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금리를 내려주기는 할 건데 뭐 정부가 금리를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건 미 연준이 하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많이 펴게 될 거고 예. 재정 정책이 지금 사실 재정 적자 폭이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채권 금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4%대 중반이 안 되잖아요. 4.23. 지금 뭐 정도거든요. 4.23 라운드. 그죠? 네. 요게 많이 떨어져 봐야 3.5입니다. 정말 많이 떨어져 봐요. 네. 최저치로 내려가도록 3.5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땐 채권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은 연간 5%에서 7% 정도. 굳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네, 진짜 지금 현재 시점에서 AI 투자를 잘 하시면 복리 수익률 2자리 이상은 낼 수가 있거든요. 예. 물론 종목을 이제는 정말 좀 약간 섬세하게 초이스를 하셔야 되는데. 섬세하게. 네, 네. 아니 참 이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이잖아요. 바이든도 트럼프도 다 싫어하는 양쪽 다 이제 호감도보다 비호감이 더 높다는 얘기인데 그런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요? 최선과 차선 중에 고르는 그런 투표를 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고르는 그런 미국도 그 형국이잖아요. 네. 그 형국인데 저는 궁금한 게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 보여줬던 시장 반응은 저는 그 당시에 엄청난 반전이라고 여겼어요. 네. 다들 트럼프 당선되면은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했는데 그날부터 해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 11월 미국 대선 결과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어떨지도 꽤나 궁금합니다. 네. 네, 과거에 누가 되느냐가 중요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누가? 네, 그냥 저는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냥 사이클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사이클로 바라보는데 대선의 중간 선거해가 안 좋아요, 항상. 네네. 중간 선거 했다가. 네. 나머지 3년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 선거에만 조심하자. 그게 2026년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과연 미증시 홍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시장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6월 19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시가총액 1위 자리서까지 올라섰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조 3,350억 달러. 지금 엔비디아 강세 흐름으로 또 주요 반도체주들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 가운데 다른 또 빅테크 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소폭 내림세가 이어지는 양상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역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0.8% 상승입니다. 2,786포인트. 지금 오늘 23포인트 좀 급등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0.2% 올라갑니다. 86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6% 올라갑니다. 81,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1.28% 상승으로 23만 7,5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0.9% 상승합니다. 33만 4천 원이고요. 현대차도 1.4% 상승합니다. 28만 7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 올라갑니다. 74만 4천 원이고요. 기아가 지금 0.5% 올라가네요. 13만 1,7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0.9% 올라갑니다. 6만 3,5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1% 상승합니다. 18만 1,100원. KB금융도 소폭 오름세입니다. 7만 7,600원. 포스코홀딩스도 강보합권으로 36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전 종목이 상승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0.6% 떨어집니다. 19만 9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0.5% 올라갑니다. 27만 4천 원. 에코프로가 0.6% 하락합니다. 9만 3,500원. HLB가 0.48% 떨어집니다. 6만 2,500원. 엔캠이 0.7% 올라갑니다. 26만 8천. 엔캠이 0.5% 떨어지네요. 26만 8천 원이고요. HPSP가 0.9% 상승합니다. 지금 그리고 리노공업이 0.7% 올라가고요. 셀트리온제약도 상승세로 92,600원. 삼천당제약이 10% 급등합니다. 15만 5,300원이고 클래시스는 보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7% 하락합니다. 16만 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선 관련주들 다시 한번 힘을 내줍니다. 대원전선이 7% 상승으로 3,80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대한전선도 지금 4% 강세입니다. 16,470원. 가온전선도 3.7% 올라갑니다. 47,400원이고요. 일진전기도 3% 올라가고요. LS 에코에너지, KBI 메탈, LS까지도 일제히 4%에서 3%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반도체 칩 그런 수요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증설, 결국에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전선 관련주, 또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힘을 내고 있는데 전력 설비 쪽에서는 이제 재룡 산업이 13% 급등합니다. 7,870원이고요. 세명전기도 11% 넘게 올라갑니다. 5,570원. 그리고 재룡 전기도 4.9% 상승 중이죠. 7만 6천 원이고요. 제일 일렉트릭도 4.5% 상승합니다. LS 일렉트릭도 2.98% 상승 중이고요. 그 밖에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도 3.4% 올라가고 세명 전기도 11% 급등합니다. 5,570원이고요. 효성중공업도 2% 상승합니다. 오늘 전선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들 다시 한번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텔레칩스가 지금 6% 강세입니다. 22,400원. 제주반도체 6% 올라갑니다. 23,200원. 에이펙트도 3% 상승 중이고요. 가온칩스도 3.5% 올라갑니다. 79,500원이고요. 그 밖에 퀄리타스 반도체도 2.8% 상승합니다. 21,500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 강세고요. 그리고 아나페스는 좀 소폭 내림세입니다만 칩스앤미디어 2% 이상 올라가고요.
그 밖에 삼성전자, QRT, SK하이닉스, AD 테크놀로지 일제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뭐 HBM 관련주, 뉴로모피 반도체 관련주들 다 올라갑니다. HBM 관련주에서는 STI 올라가고 한미반도체가 또 2% 이상 상승 중이죠. 18만 3,100원이고요. DI도 5% 강세입니다. 지금 2만 3,000원이고 MK전자도 1% 올라가고요. STI도 1.8% 올라가고 IMT, PSK홀딩스 다 올라가네요. 뭐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흐름 좋아요. 지금 유리기판 쪽에서는 JNTC가 지금 7% 강세고요. FNS테크도 3% 올라가고요. 필옵틱스, YC캠도 1%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SKC는 오늘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2%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전력 전선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지금 시각 9시 지금 5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977억 원 매도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77억 원, 659억 원 순매수입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에 코스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28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억 원, 24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많이 매수합니다. 지금 4,400계약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개장 상황, 달러 환율은 좀 하락이네요. 이런 60전 하락한 1370권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지금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 오름세고 뭐 전력 설비, 그 전선주들도 상승이네요. 예. 그동안 또 이렇게 약간 테마성으로 막 움직이던 쪽은 대충 어떤가요? 어떤 테마요? 식품은 어때요? 식품은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수출주로 요즘에 새로운 수출주인데 이제 예, 그동안에 오늘 좀 워낙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와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삼양식품, 뭐 우양, 빙그레 다 떨어지고 S&D, CJ, 제일제당 일제히 내림세 지금 음봉이에요. 그렇군요. 저쪽은요? 저 뭐 영일만 시추 관련한 그쪽 대왕고래 관련주는 제가 그쪽은 아예 보질 않아가지고요. 보지 예. 않으셨어요? 예, 그래요. 오늘 조선주들 흐름 또 괜찮아요. 조선주 좋고. 네. HD 한국조선해양, 뭐 HD 현대미포조선 지금 4%, 2% 상승 중이고요.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LG그룹주들도 흐름 굉장히 LG 쪽. 좋아요. LG 디스플레이, 뭐 LG 네. 노텍, LG전자, LG전자 우선주까지도 최근에 일제히 삼천당 제약은 뭐 굉장한 시세가 나는데 정민앵크 뭐 기억나는 이슈가 있었나요? 근데 삼천단제약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도 제약주 내선 좀 끼 있는 종목으로 끼 있는 종목. 예. 근데 무슨 뭐 신약이라든지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딱히 지금 비만 뭐- 치료제? 예,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공시가 나온 거는 아니고 네. 네, 그런 이슈가 있네요.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뭐 먹는 인슐린 투자 유치 추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그러면 예. 지금 이제 뭐 하이닉스는 이제 거침없이 일단 20만 원 선 올라오니까 그거 하고 지금 우리 저기 유 본부장님. 네. 그래도 역시 다니다 보면은 삼성전자 관련해서 많이들 이렇게 서로 얘기들 하시고 또 물어보기도 하시고 하는데 네. 지금 요거 우리 저 현재로서는 이제 8만 원 이제 올라섰고요. 네. 자, 문제는 이제 저 10만 원이라는 저 레벨. 네. 지금 분위기 같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네. 생각했냐면 우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개를 봤었을 때 예. 이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기보다는 SK 하이닉스가 25만 원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벌써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24만 원이고 아, 삼성전자 예. 8만 2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삼성의 전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만한 타이밍이죠. 타이밍이 예, 타이밍이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경쟁력이 없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당연히 있는데 네. HBM 관련해서 늦었다 이거죠. 예. 근데 뭐 다른 회사가 그 HBM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예요. 그 이외에 다른 회사가 없다라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마켓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괜찮겠죠. 그래서 오늘 참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 삼성전자도 3%씩 오른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참 있다. 안타까운 부분은 어쨌든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납품을 못했기 때문에 그 뉴스가 나오면은 뭐 바로 10만 원 가지 않을까까지도 생각합니다. 지금 또 그리고 우리 자동차주 지금 이쪽도 한번 진단을 해주신다면은 우리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자동차에 대해서 들여다볼 때 예. 그냥 자동차라고 보면 안 되고 당연히 전기차를 봐야 되고 그다음 전기차만 보면 안 되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연결시켜서 AI를 봐야 되고 요게 돼야 돼요. 예. 근데 현대차 그룹이 왜 잘 나가냐면 예.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즉 로봇 산업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플랫폼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당연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전기차 부품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큰 맥락상의 사이클로 봤었을 때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그 아래에서 이 자율주행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수익원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대차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기차에서 지금 경쟁력이 있는 그 기업들 당연히 테슬라가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중국에는 BYD가 있죠. 그죠? 예. 요즘에 뭐 거의 보시면은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은 이제 요즘에는 거의 BYD가 테슬라를 따라잡았던 정도 수준이죠. 근데 보시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꾸준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악영향을 받는 것도 없고 꾸준히 잘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경쟁력이 없을까? 자율주행 관련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못 만들어낼까 나중에 플랫폼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와 예. 그다음에 전기차. 요 두 개의 축이 조금 흔들리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만보다는 못하지만 네. 예. 특히 이쪽보다는. 근데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은 그래도 어떤 다른 국가들 보다는 잘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아예 못 오른다? 그럼 말이 안 됐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 거의 못 오른 수준까지 갔었을 때는 예. 그때는 살만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또 끌어가주는 게 당연히 이 두 개의 업종이고. 예. 그래서 저희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위주의 대형 기술주 위주의 여기에 이 AI 사이클과 연결되어 있는 위주의 투자가 네.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아직 포트폴리오에 또 반도체 못 담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주식 가져가셔야 돼요. 주식. 예, 주식이 맞습니다. 예, 예. 부동산 아니고요. 주식이 예. 맞아요. 네. 예, 주식이 맞는데 왜냐하면 부동산은 요즘에 일드 계산해 보니까 1.5% 나와요. 예, 그 정도 가지고는 매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네, 주식을 들여다 보면은 어쨌든 매력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래서 주식 80% 가져가자 이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는 미국은 어쨌든 나스닥이 최고다. 나스닥 100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면은 신흥국이 사실 저희한테 중요하잖아요. 네네. 예,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이 들어간다 계속 얘기했고 어쨌든 한국과 대만이 가장 매력도가 높다. 그다음에 베트남이 네. 요즘에 상당히 매력이 높아 보여요. 베트남이. 베트남이 사실 경제 사이즈로 보면은 글로벌 경제 사이즈의 0.2%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비중을 3%나 들고 가자. 그럼 굉장히 높은 겁니다. 10배. 글쎄. 예. 근데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한번 숫자 보실까요? 이런 숫자들. 그러니까 지금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네. 미국으로. 보시면은 저 미국향 해서 하늘색. 보시면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어쨌든 간에 베트남이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이 AI 사이클에서 부품 쪽을 담당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도.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딱 볼 수 있냐. 애플의 부품이 어디에서 오느냐를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지금 2022년부터 2023년 쭉 보시면은
정말 많이 올라가는 국가가 한국, 대만, 베트남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애플이 부품을 산다면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에서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은 AI 사이클을 생각했었을 때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AI 사이클에 있어서 정말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네. 예. 그냥 하드웨어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종목 선별을 잘해야 된다. 그렇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고 그 종목 선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업종들을 들여다봤었을 때 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IT가 최고다. 그러게요. IT의 비중이 3분의 2까지도 가야 된다. 뭐 네. 최소 60%.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전략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100리 갈 길에 30리 갔다 네네.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딱 봤던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요. 블랙락에서 네. AI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한참 멀었다. 아,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펀드가 AI는 아직 멀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감사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IT를 산다고 쳐요. 그럼 여태까지는 그냥 엔비디아만 들고 있으면 됐죠. 네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도 부담스럽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3조, 예. 3.34조 달러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봐도 정말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5조 달러 가면 진짜 정말 이거는 거의 피크 중에 피크다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래봤자 계산해 보면 80% 오르는 거예요. 정말로 많이 봤었을 때. 그렇게 보면은 이제 참 근데 지금 저희가 펀더멘탈 쪽으로 보면은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는데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이외에 어떤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냐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보냐면 암 같은 종목을 보거든요. 예. 암 같은 종목을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상승 여력은 엔비디아가 더 나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 선별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성장 속도가 높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 보인다. 그러면은 좀 잘 투자하기가 어렵죠. 간단한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봤었을 때 아니면 24개월 포워드로 봤었을 때 암의 PER이 몇 배냐면요. 80배입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는 몇 배일까요? 40배입니다. 아오. 절반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익 증가율이 떨어진다라는 건 이해하지만 이익 네. 증가율이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대형주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주 투자보다는 저희는 여전히 대형주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대형주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다른 대형주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겠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로 치면은 1위부터 1000위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IWF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잘 투자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그 ETF 사시면 돼요. 근데 알아서 이제 그 ETF가 비중 조정을 해주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종목을 잘 골라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예.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발굴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연말까지 올리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또 외국인들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상방을 더 열었습니다. 코스피 연고점 또 한 번 돌파해내면서 이 시각 현재 1.02% 올라갑니다. 2,800선 돌파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792선 넘어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74% 올라갑니다. 865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수급 상황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외국인 현재 현물 시장에서 886억 원 매수 우위, 선물 시장에서 더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1,590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2,241억 원 팔자 포지션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36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154억 원 사자 포지션입니다. 반면에 기관이 229억 원 팔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체크하시죠. 오늘 전자제품과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자동차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출판과 도로와 철도 운송, 소프트웨어 업종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원격 진료 관련주가 올라가는데요. 신규 상장한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기반으로 진단, 모니터링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요. 82.06% 급등합니다. 3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뷰웍스가 0.51%, JW 중외제약이 1.79% 플러스권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강세 흐름 연출 중입니다. 전선주가 강합니다.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1,300억 원에 달하는 3건의 전력망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에 대한전선 2.41% 올라갑니다. 16,1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대원전선도 4.8% 강세로 3,70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가온전선이 2.08% 오르며 46,650원, KBI 메탈도 2.59% 플러스권으로 2,7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일진전기 1.17%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25,950원입니다. 전력설비 관련주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전력망용 설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 중에서는 오늘 재료용 산업이 20% 가까운 급등세 시현 중인데요. 19.04% 올라가면서 8,1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세명전기도 14.54% 올라갑니다. 5,7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4.65% 플러스권, 대한전선이 2% 넘게 올라가고 가온전선도 2.19%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IT 대표주는 다 좋습니다. 특히 LG그룹주가 오늘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 출하량 증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5.83% 강세로 1,7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전자, LG의 전기차 부품이 현대차에 투입된다는 보도에 또 창사 이래 첫 반기 배당을 할 것이란 공시도 있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상승폭 점차 키워나가면서 5.99%, 6% 가까이 올라갑니다. 10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8만 전자 돌파해냈죠. 지금 81,400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0.85% 올라가면서 23만 7천원, 오늘은 24만 닉스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삼성 SDI가 1.2% 올라갑니다. 37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한 번 연고점을 돌파해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 에셋 이영진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테슬라가 최근에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 FSD 테스트를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자율주행 관련주가 이제 어제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앞으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최근 자율주행 섹터들이 부각되는 과정인데요. 특히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주행보조 FSD 시험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전일 나왔던 만큼 중국에서 FSD 이제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 중인 FSD가 중국 쪽에서는 데이터 규제 탓에 출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4월 일론 머스크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 내 FSD에 대한 출시 가능성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하이 시험 승인이 들려왔던 것이고 향후에 중국 항저우시도
테슬라의 FSD 승인이 테스트를 승인할 수 있다는 소식도 기대가 되는 만큼 수급이 이렇게 선반영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는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예, 최근에 이제 주도주로는 라이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한 반등세가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또 과거의 주도주로 따지고 보면은 텔레칩스와 퓨런티어 등이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라이콘과 라닉스 등은 조금 배제하는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시면서 과거의 주도주 중에서 조정이 깊었던 텔레칩스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그동안 매출 실현이 이제 시기가 기대치보다 늦어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40%가량 주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점은 내연기관 차량용 반도체 대비해서 자율주행차 반도체는 최대 10배 이상이나 칩이 사용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동사의 돌핀 시리즈 MCU 통합칩 추가 개발까지 고려해 본다면 ASP 증가에 따른 주가 회복 수준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지는 과정이겠습니다. 그리고 퓨런티어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고도화에 따른 탑재되는 카메라 개수에 대한 증가가 예상되어 성장성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테슬라의 판매량 부진에 따른 주가 조정이 있었지만 이번 기대감 이슈 등으로 센싱 카메라 장비에 대한 구조적 성장이 다시 발생한다면 테슬라 향뿐만 아니라 논 테슬라 진영 역시도 동시다발적으로 수혜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장 초반부터 흐름이 좋은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예, 현재 증시는 금리 인하 후퇴보다는 지표에 대한 안정감 등으로 지수 상승을 동반하는 장세이지만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기아차 등의 대형주 호재에만 수급이 유입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중대형주 중심의 성과 전략과 그리고 또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개별 섹터에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자율주행 섹터를 포함해서 AI 전력 인프라와 여름철 무더위 관련주 그리고 K뷰티와 K푸드 섹터의 수급 순환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면서 단기적인 성과도 같이 동반해서 기어가신다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 키움증권 심수빈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자재 중에서 어느 쪽도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구리 관련해서 좀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수요 침체 구간에 진입하면서 이제 판매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와 배선에 들어가는 원자재인 구리 가격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자재, 구리의 개별적 이슈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급등하던 구리 선물 가격 조정에 들어간 상황인데 최근 가격 흐름은 어떤가요? 네, 일단 최근 구리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 상승을 좀 되돌리면서 통당 이제 $10,000 선을 좀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수요 우려에서 좀 기인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달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통 이제 구리 수요는 이제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수요라는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월 초에 발표됐던 5월 이제 중국의 체감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중국발 수요 우려가 좀 차츰 높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5월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좀 호조세를 보였고 미 연준의 FOMC 이후에 이제 올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 횟수가 세 차례에서 한 차례로 좀 줄어들면서 금융적인 여건도 좀 구리 가격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전부터 이제 워낙에 구리가 경기에 민감한 또 원자재다 보니까 경기 좋으면 구리 수요가 늘고 해서 닥터카프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또 이제 전기차하고도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자, 이제 전기차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그 판매량도 좀 부진하고 특히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관세 얘기 나오고 그렇다면 이 구리 가격에 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구리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양이 한 3배에서 한 4배 정도 많다라고 보고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구리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기대 수요라던가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수요들이 좀 붙었기 때문에 관련 소식이 분명 가격에 좀 부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구리에서 이제 전기차용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급 여건에 큰 영향을 주는 이슈보다는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단기적으로 구리 가격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 여전히 뭐 구리에 대한 높은 수요를 예상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톤당 4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구리 가격 그 정도까지의 가격까지 가게 충분한 동력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 여건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발 수요 불안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구리 가격의 상승 압력은 좀 예상보다 충분히 좀 가파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 외에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각국의 이제 정책 기조 이런 부분에서 구리 수요가 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이제 구리 광산 개발의 경우 같은 경우는 뭐 환경적인 이유라던가 재고, 뭐 낮은 가격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부재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이 늘어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측면에서 구리 가격의 상승 압력을 좀 자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톤당 10,000불 좀 넘었다가 지금 9,700불 수준인데 정민희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톤당 이 4만 와중에 달러. 톤당 4만 불 하면서 막 부르는 게 값인데 하기야 예전에도 뭐 유가 200불 간다 그랬죠. 그런데 자 지금 이 구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이 광산 노후화 또 그리고 신규 광산 프로젝트 부족 등으로 단시일 내에는 또 공급이 따라오기는 또 어렵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언제쯤 이 수요 공급이 균형을 맞출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반적으로 사실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공급이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서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탐사 시작하고 만약에 발견이 된 다음에 실제 생산까지 이루어지는데 한 17년 정도 걸린다라는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장기간 공급 부족에 좀 직면할 가능성도 좀 고려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석유나 천연가스와 달리 사실 재활용이 또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구리를 재활용하는 기술들이 좀 발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상보다 향후 수급 여건이 빠르게 좀 균형을 맞춰 나갈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좀 꾸준히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뷰티 인기가 고공행진하면서 지금 창업 시장에서도 뷰티 창업에 주목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미용실, 네일아트, 속눈썹 연장, 또 왁싱, 에스테틱에 이르기까지 창업 아이템도 무궁무진한데요. 네, 1인 소자본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뷰티 창업의 세계 창업통TV 김상훈 대표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야, 이 창업 쪽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이템이나 섹터가 또 아이디어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 마침내 먹는 거에서 이 뷰티로 넘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제 대표님 나오실 때마다 경기가 어렵다, 뭐 창업 시장도 이쪽도 불황이다,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시는데 요 뷰티 창업 이쪽은 오히려 불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불황에 강한 예. 아이템 많지는 않은데요. 네. 외식업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식업에 뷰티 비해서는 창업의 창업자의 훨씬 기회 요인이나 순이익률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외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가 올라갔고요. 네. 또 판매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됐고 매출이 하락되고 예.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뷰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식은 매출액을 아무리 올려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요즘 10% 안 떨어집니다. 이런 데 많았거든요. 반면 뷰티 같은 서비스업인데요. 네. 서비스는 원가가 아무래도 기술형 아이템, 기술형 창업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원가가 한 10% 20%를 넘지 않은 아이템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가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만 순이익률이 매출액 대비해서 많게는 40% 이상 떨어지는 뷰티 아이템도 많이 있고 또 불황일수록 야, 내 몸마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아니면 내 매력 지수도 떨어지고 이러면 더 우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황일수록 야, 머리라도 단정히 내 몸 관리라도 열심히 하자. 이런 소비자 트렌드도 상당히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결국 뷰티 창업도 이제 무슨 사업을 할까 아이템 고민이 가장 클 것 같은데 뭐 미용실, 뭐 네일샵, 왁싱샵 뭐 생각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뷰티 창업 아이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요즘 뭐 뷰티 창업 아이템 최근에 나온 아이템도 있지만 그래도 뷰티 창업 아이템의 스테디셀러 아이템이다. 그럼 역시 미용실이죠. 전국의 미용실은 한 13만 개 정도 영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전국 편의점보다 2배 이상이 많은 게 미용실이다. 어떻게 보면 네. 여성 창업자들이 최소 비용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이 아이템이 미용실인데요. 또 편의점보다 더 많다고요? 예, 맞습니다. 오, 의외네. 네.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용실하고 쌍두마차를 이루는 곳이 또 피부관리샵이죠. 네네. 네. 피부관리샵도 전국에 한 3만 개 정도, 아마 전국에 삼겹살 숫자 정도는 있는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네일샵 같은 경우 한때 네일아트, 뭐 이런 페디큐어 이런 이 네일 아트 하시는 소비자들도 우리나라 많이 늘고 있어서 네. 네일샵도 거의 한 28,000개. 그리고 요즘 좀 많이 특히 청년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여성 창업자들이 많이 요즘 오픈했던 게 이른바 반영구 화장 네. 이렇게 알려지는 속눈썹 뷰티샵, 속눈썹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8,000개 정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뷰티 아이템은 그래도 불황 속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창업시장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제 이거 뷰티라고 하면은 또 이제 미장원 뭐 이런 것도 옛날에는 미장원이요. 여성들만의 이야기인가 했는데 최근에 이제 외모 관리에 남자들도 꽤나 신경을 쓰고. 네, 그루밍 쪽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니 뭐 몇 달 만에 아니면 오랜만에 봤는데 예, 훤해져요 신수가. 예. 예, 그래서 웬일이냐 하면 뭐 잘 먹고 운동해서 하는데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데 이게 이 맨스 뷰티 시장 이거 뭐 어떤 아이템들이 있습니까? 전 오히려 요즘 네. 뭐 시장에서 보면 항상 틈새 시장이 중요하다. 예. 네. 뭐 이런 니치 마켓 얘기하는데요. 뷰티 시장의 니치는 남성 뷰티다라는 아, 생각이 그래요? 들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한류 코드 요즘 뭐 이 한류 코드에서 특히 BTS라든지 이런 한국의 이런 젊은 남성들 얘기합니다만 요즘 소위 꽃미남 이렇게 네네. 불리는 50대 60대들도 요즘 뭐 에스테틱이라든지 피부샵 찾는 분들 정말 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남성 뷰티 시장은 지금 아마 올해 내년 정도면 한 예. 1조 5천억 시장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에서 남성들이 스킨케어, 피부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런 아, 데이터가 그래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남성 쪽을 좀 특화한 이런 창업 시장 아이템 같은 경우도 뭐 미용실에서 남성 전용 미용실 이런 건 정말 많고요. 그 옛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발소가 네. 바버샵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소위 말해서 좀 꽃미남들은 바버샵, 뭐 미용실 가서
이 커트하면 남성 커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싸봐야 한 25,000원 이 정도인데 네. 바버샵 가면 한 5만 원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뭘 커트하는 데만 더. 그렇죠. 그래서 예. 바버샵도 전국적으로 한 2,000개 이상 늘었고 특히나 남성 요즘 탈모 시장은 뭐 뷰티와 어우러지면서 절대적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탈모 관련한 두피 관리샵 이런 시장들 그리고 염색방 뭐 동남아에서 있는 샴푸방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뷰티는 이제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색방하고 또 무슨 방죠? 예, 염색방은 직접 염색, 천연 염색을 해주는 헤나 같은 예. 천연 염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런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거 좀 예방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염색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소장님 헤어컷 이발하셨잖아요. 예. 목욕탕 이발소. 아니 요거는 동네 미장관. 13,000원. 아니, 선생님 목욕탕 이발소도 좋아하시니까. 거기 근데 이제 진짜 전통적인 남자 가위로만 깎는 분들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요즘은 그런 걸 안 배울라 한다 그러시더라고. 이제 점점 머리가 이제 남성도 여성화돼 가는 거죠, 뭐. 맞습니다. 예. 예. 외모를 열심히 가꾸는 거죠. 예. 뭐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뭐 남성 전용 그런 헤어샵도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뭐 미용실 전국에 지금 10만 개 예. 정말 많은데 경쟁이 그럼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수익은 어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뭐 맞아요. 미용실 아이템은 어떻게 보면 뭐 한부모 여성 가장부터 초소자본 여성 창업 네, 아이템 네. 중에 대명사였고요. 우리나라 그럼요 미용실 얼마 정도 버나 보면 지금 말씀하신 동네 미용실 같은 경우는 한 달 평균 매출액이 한 500 정도가 제일 많거든요. 아, 그래요? 500 정도 올리면 그래도 50%는 떨어진다. 이게 동네 미용실의 수익 구조고요. 최근에 제가 한 구체적으로 보면 신세대 미용실은 어떤가. 네. 그래서 요즘 마포 홍대 상권 같은 경우 반경 한 1km 내에 한 425개 동네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홍대 상권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1,400에서 1,600. 한 달 매출 한 1,500 이상은 올리는 미용실이 많았고요. 최근에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아파트 상권, 네. 이 송파의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가 단일 세대로 9,500세대인데 이런 동네 아파트 상권 미용실 어떠나 봤더니 거기는 한 반경 1km 내에 한 171개가 있는데 평균 매출액 한 721만 원 이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용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작은 미용실은 한 달에 순이익 개념으로 2, 300, 좀 큰 미용실은 3, 400, 대형 미용실은 7, 800, 1,000 이상 버는 미용실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자본의 논리네요. 또 예. 크게 하는 데가 많이 버는데 예. 생각보다는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뭐 좀 일단 제가 받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건비 특히 많아지고 네, 있어서 네.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예. 측면이 있죠. 근데 이거 뭡니까? 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이거 속눈썹 연장 같은 거. 예. 이게 무슨 네일샵이나 미용실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샵입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요거는 뷰티 쪽이니까 요즘 강남에 가면 스타일샵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쫙 이렇게 방송실의 분장실 같은 이런 테마를 창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눈썹 연장 이렇게 속눈썹 쪽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용실의 매출 증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그래요? 옆에 속눈썹 공간을 만들자 해서 미용실과 속눈썹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뭐 미용실과 염색방, 뭐 속눈썹과 왁싱방 이거를 복합 매장으로 공간 분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간 분리가 명확히 안 돼 있으면 또 소비자들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글쎄. 이런 생각도 예, 있어서 이런 샵인샵 아이템은 상권에 따라서 특히 이제 기존 창업자들은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새로운 창업자를 샵인샵으로 일종의 전대차 계약 형태로 들어와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용실 원장님이 내가 딴 것도 다 하겠어.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그건 또 한계가 좀 있죠. 예. 보통 옛날에 미용실 보면 네일샵 같이 있는 경우는 참 많았어요. 예, 많이 있었죠. 이게 뷰티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건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창업하고는 다르게 좀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게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뷰티 창업은 반드시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 자격증. 예, 그래서 자격증 어디에서 땄니까? 그러면 인터넷에 우리 국가기관 산업인력관리공단이죠. 네. 여기에 보면 뷰티 관련 그 자격증이 4개가 있고요. 예. 아까 바버샵 같은 경우는 이용사 자격증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4개 분야가 똑같은 미용사 자격증이라도 일반 자격증이 있고 미용사 피부 자격증, 네일 자격증, 메이크업 자격증 이렇게 있어서요. 보통 한 필기 같은 경우는 한 14,500원, 실기는 한 24,900원 정도 해서 1년에 1월, 3월, 6월, 9월 정도, 4회 정도 이런 직접 자격증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으로 먼저 직접 이 자격증을 뭐 많게는 1,200만 원 드리고 기간도 빨라야 3, 4개월 아니면 1년 정도 네. 시간을 투여해서 일단 창업을 위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게 일반 음식점 창업하고는 좀 다른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제 비용 측면에서도 또 궁금해지는데 이제 소자본 창업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이템마다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략 뭐 얼마 정도 들고 시작해야 될까요? 제가 이 상권마다 물론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10평 내외 동네 미용실은 대부분 5천만 원 내외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그래요? 많습니다. 피부관리샵도 이 피부관리샵은 굳이 1층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2층에 20, 30평으로 하더라도 아마 5천 내외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만약에 프랜차이즈로 한다면 비용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한 5, 6천 투자해서 한 달에 2, 300 벌면 이게 1인 창업 형태로는 그래도 큰 돈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성 창업자들 많이 있습니다. 네. 미용실이나 네일샵 보면은 뭐 프랜차이즈 브랜드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예, 예, 이제 예. 창업 뷰티 창업을 고려해 보신 입장에서는 이게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나만의 독립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나을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장단점 뭐 있을까요? 맞습니다. 반드시 일장일단이 예. 있는데요. 네. 아마 뷰티 같은 테마들은 지금 공정위의 홈피에 들어가면 이 프랜차이즈 관련 이미용 브랜드가 무려 한 275개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뭐 150개 이상 이렇게 출점한 이런 브랜드도 있고요. 야, 이런 브랜드들 얼마 정도 받나보면 프랜차이즈 미용실은 한 달에 한 3천만 원 매출 이상 되는 이런 브랜드들 꽤 있었고요. 네네. 최근에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뭐 이런 프랑스 브랜드처럼 외국계 브랜드도 한국에 진출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한 기준 평수가 80평 이러거든요. 80평이면 점포 비용 제외하고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3억 이상이고요. 총 투자 5억. 매출액도 보면 한 달에 매출액이 1억 이상 올리는 이런 브랜드도 있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소형 미용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남성 전용 미용실 선발 브랜드가 보통 한 300개 정도 오픈한 거 보니까 연매출 한 5,800. 그러면 작은 남성 전용 미용실의 월 평균 매출액이 한 5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용실이 크고 작고냐에 따라서 투자 금액도 다르고 수익 가치도 아까 80평 이상은 거의 뭐 기업형이고요. 특히 그런 경우는 투자자를 유치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같이 동업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브랜드 파워로 밀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강점이 있는 반면 아마 이런 작은 미용실은 내가 직접 동네 고객 밀착형 발로 뛰는 마케팅을 직접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마 초보 창업자들이 초기에 안전궤도에 들어가는 이런 진입 시점이 독립점이 좀 프랜차이즈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저거 보면서 평소에 참 한번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무슨 뭐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나 편의점은 그렇다 치고 음식점 예, 예. 프랜차이즈는 그 본점에서 이렇게 똑같은 레시피와 똑같은 원료를 갖다가 재료를 갖다가 공급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예, 예. 다만 이제 그 점주나 직원들이 친절하냐 틱틱거리냐에 따라서 가는 게 달라지는데 예, 예. 이게 헤어는 이게 사람 손인데 맞습니다. 이게 같은 아까 누굽니까 박승철입니까 이승철입니까 뭐 그쪽에 이가 홍대 쪽에 있는 거하고 저쪽 뭐 갔을 때 같으냐 이거죠.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르죠. 예. 사실은 동일한 브랜드 내에서도 네. 디자이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고객 만족도가 달라지기도 그럴 합니다. 것 같습니다. 단지 초보자들은 동일한 브랜드면 다 비슷한 분위기와
그 정도 품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맞아요. 하는 그 정도. 이런 예. 개념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서비스 프랜차이즈는 뭐 부동산 중개업도 마찬가지고 네. 어느 가맹점의 가맹점주와 직원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본사의 기본적인 서비스 매뉴얼은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지점마다 전부 다 고객 만족도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뷰티 창업도 보니까 폐업률이 상당한 것 같은데 예, 예. 창업 고려하시는 분들 어떤 점 주의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뷰티 같은 경우는 자격증만 따면 나도 이제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분들 많은데 네. 자격증은 사실 예. 통과 의뢰고요. 통과 네. 의뢰고. 저는 자격증이라는 것은 기술의 숙련도인데 뷰티 같은 경우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숙련도는 기본이고요. 오히려 아까 디자이너분이나 창업자 입장에서 고객들을 반복 구매로 이어지는 고객 관리, 직원 관리, 특히 요즘은 홍보 관리 너무 중요하고요. 어. 한 번 방문한 고객이 제가 아는 분들은 야 제가 아는 뷰티 그 어디야 저기 네일샵이 있는데 저는 항상 송파에 있는 그곳만 가요. 그리고 왜 가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곳 원장님은 늘 네일 아트도 예쁘게 해주지만 네. 남친 상담부터 모든 인생 코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맞아요. 네일샵이나 그게 뷰티샵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고객 밀착형으로 라이프 코치 역량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게 고객 만족도로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이런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사랑방 느낌이잖아요. 예, 예. 네. 하기야 계속 손톱 손질하면서 둘 사이에 대화 없이 침묵만 흐른다. 예, 예. 이것도 어색하네요. 맞습니다.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 예, 수면도 취할 수도 있고. 아하, 예, 그렇구나.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세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또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집중적으로 매수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지금 2,790선까지 회복이 됐네요. 네, 벌써 이제 선물 10,000개 순매수를 채웠는데 뭐 외국인의 백골을 봤을 때 요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